자, 지난 시간을 잠시 요약하면, 지난 시간에는 소위 이제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죠. 결국은 이제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익이 발생하느냐를 보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은 무역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떤 가격에서 무역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먼저 무역의 가격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게 물건의 상대 가격이었습니다. 제와의 상대 가격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상대 가격을 제와의 수요를 나타내는 상대적 수요 곡선을 유도했죠. 이게 이제 상대적 수요 곡선입니다. 이 수직축이 상대 가격이고 수평축이 상대 양입니다. 상대 양이고 이런 계단식의 상대적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러니까 상대적 relative supply curve, 상대적 공급 곡선을 유도했죠. 유도했고, 그럼 여기 이제 무역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기에서 수요에 따라서 이 수요는 물론 세계적인 수요가 되겠죠. 양국의 수요를 합치는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만약에 여기서 교차했다. 그러면 이것이 그때의 무역 가격, 그러니까 두 나라 간의 치즈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상대 가격이 되겠죠. 무역 가격. 그리고 이제 이 영역 사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계단식의 두 포인트가 물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이 경우에는 자국이 치즈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외국이 와인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즈, 우리나라 자국의 치즈 생산 비용은, 치즈의, 이 비용은 이렇게, 상대 비용은 이렇게 낮고, 외국은 더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가격이 이 사이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결국은 양국이 특화를 하게 됩니다. 특화. 그러니까, 한 상품만 생산하게 되는 거죠. 이 사이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자국은 치즈만 생산하고 외국은 와인만 생산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러나 수요 곡선이 여기서 교차를 하지 않고 여기서 교차를 했다. 그러면 자국 같은 경우에는 치즈 와인을 다 생산하고 외국은 와인만 특화하는 경우. 아니면 수요 곡선이 여기서 특화했다. 그러니까 치즈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경우죠. 굉장히 수요가 많다. 그러면 자국은 물론 당연히 치즈만 특화를 하게 되지만 외국은 치즈하고 와인 둘 다 생산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무역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결정 방법에 대해서 수요 공급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무역의 이익을 보여줬죠. 무역의 이익을 보여주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이 곡선이죠. 이 곡선. 즉 생산 가능 곡선. 그러니까 무역이 없을 때는 생산 가능 곡선이 바로 수요 가능 곡선이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로 예산 제약선이 되고 생산 가능 곡선 이내에서만 수요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역을 하게 되니까 생산 가능 곡선은 비록 이렇지만 소비 가능 곡선은 이렇게 더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는데 자 어떻게 넓어지느냐? 결국은 넓어지는 것이 양쪽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다 그러면 결국은 수요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양 기울기의 사이점이 될 겁니다. 그 사이점. 그러니까 아까 그 수직선상에서 교차는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이 사이의 어떤 선이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수평선에서 교차하는 공급곡선 수평선에서 교차한다 그러면 그때는 소비 가능 곡선이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한 나라는 소비가 더 늘 수는 없겠지만 교차한 점이 이런 수직선 선상에서 교차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 사이의 어떤 기울기가 상대 가격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상대 가격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상대 가격으로 그림을 그리면 소비 가능 곡선은 이렇게 이것보다는 더 가파르게 이렇게가 이만큼이 늘게 되고 또는 이것보다는 더 완만하게 돼서 이만큼이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역은 소비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라고 그림으로 이제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역을 소비 가능성을 이만큼 또는 이만큼 늘릴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숫자 예 가지고 보였죠. 숫자 예 가지고 이제 모든 절대 우위가 어디가 절대 우위가 있느냐, 어디가 비교 우위가 있느냐,
아니면 무역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소비 가능성이 늘어나느냐. 극단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제일 극단적인 경우에는 요겁니다. 뭐 여기에서 소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무역을 하게 되면 이만큼 소비하게 된다. 그럼 이만큼 많은 양의 포도주의 소비량이 이만큼 늘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극단적인 경우고 현실적인 경우에는 이 사이에 어떤 점일 겁니다. 이 사이에 뭐 이런 점이라든지 이런 점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대부분 부재화가 다 소비가 느는 형식이 되겠죠. 그러나 극단적으로 가장 많이 느는 점은 어디냐? 그러면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이 폭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 그는 이 점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이 점에 비해서 이 점이 가장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점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숫자열로서 우리가 보여줬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소위 무역의 이익까지 보여준 겁니다. 숫자를 통해서 무역의 이익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할 것은 임금입니다. 임금. 무역에 따라서 임금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죠.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도 여기도 먼저 상대적인 임금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이야기할 때도 결국은 그 상대적인 가격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화폐 단위가 있다 그러면 또 다르겠지만 물론 그때도 상대적인 가격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 임금을 정의합시다. 물론 여기서도 뒤에는 다시 화폐 단위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숫자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상대적인 임금은 외국 임금과 비교한 자국의 임금이다. 그래서 근데 생산성 차이가 국가 간의 상대적 임금 차이를 결정합니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일단 처음에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주죠. 양괄식으로. 즉 기술 차이가 양국의 임금 차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기술. 뭐 그 기술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공학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생산성 차이죠. 외국의 임금과 비교한 자국의 임금은 외국과 비교해서 자국의 치즈를 얼마나 더 잘 만드는가, 포도주를 얼마나 더 잘 만드는가의 비율 사이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임금을 하려고 그러면 치즈 생산에서의 상대적 임금이 있을 수 있고, 와인 생산에서의 상대적 임금을, 치즈 공장에서의 두 나라의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상대적 임금이라는 것은 만약에 두 나라가 예를 들어서 무역하기 전에였다. 그러면 각각 임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 치즈 농장에서의 임금, 와인 농장에서의 임금, 치즈 공장에서의 임금, 와인 농장에서의 임금. 그걸 이제 상대적 임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무역이 되고 나면 임금은 그 두 개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 즉, 그 사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술력 사이입니다. 기술력. 상대적 임금은 자국이 치즈 생산에만 비교 우위를 갖도록 하고 외국이 포도주 생산에만 비교 우위를 갖게 만듭니다. 이 상대적 임금이. 자, 한번 봅시다. 좀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숫자 예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화폐까지 도입해가지고 가격을 일단 한번 가정을 합시다. 먼저 쉽게 가격이 동일하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그 공급 곡선에서도 이 수직선에서 교차하는 그 지점이 1인 지점이었습니다. 그 1인 지점이라는 것은 절대 가격으로 둘 다 동일하다. 이제 그 예를 이야기한 겁니다. 두 나라 다 치즈 가격하고 와인 가격이 이제 두 나라 간에 무역할 때 가격이 1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즈 한 단위하고 한 파운드하고 그 와인 한 갤런하고 두 개 무역이 된다. 거래가 된다. 교환이 된다. 라고 일단 거래합시다. 무역 후에 자국 근로자들은 치즈 생산에 전문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수직선 선상에서 교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완전 특화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특화, 완전 전문화가 되죠. 그러니까 자국은 치즈만 생산하고 상대국은 몽땅 와인만 생산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임금은 사실은 두 산업에서 임금을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국에서는 치즈 산업만 있으니까 치즈 산업에서의 임금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임금이라는 것은 ALC분의 PC니까 ALC가 1이었죠. 치즈는 1시간 일하면 치즈 한 단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분에 그러면 그 치즈 한 단위의 가격은 12달러니까 10이죠. 즉 10이다. 그러니까 실제 뭐 받는 것은 치즈로 받을지 모르지만 치즈 한 단위로 받을지 모르지만 1시간 일하면 사실은 12달러 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역 후에 외국 근로자들은 외국은 포도주만 생산하니까 포도주 생산에 지문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당 임금은 이것도 동일하게 포도주 한 단위를 받게 되죠. 한 단위를 받는데 한 단위는 대신에 포도주 한 단위 생산하려고 그러면 3시간이 듭니다. 외국은 3시간이 들었죠. 그래서 3시간 들면 포도주 한 단위 12달러를 받게 되죠. 그 이야기는 시간당 임금은 4달러가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시간당 임금은 4달러가 되죠. 그래서 양국에서 임금이 차이가 납니다. 12달러, 4달러 차이가 나죠. 그러므로 자국 근로자들의 상대적 임금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상대적 임금은 외국 근로자 임금분의 자국 근로자 임금이죠. 3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은 3이다. 즉 외국에 비해서 3배가 높다. 이런 경우에 외국에 비해서 3배가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왜 3배가 높냐? 우리나라 임금이, 자국 임금이 왜 외국에 비해서 높냐?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국가 간의 무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역을 하니까 물건 가격은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양국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격차가 나는 거죠. 왜 그 격차가 나느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기술과 그 다음에 노동 공급 양입니다. 노동의 풍부도. 그 두 개로 이것이 결정납니다. 자, 상대적 임금은 각 산업의 생산성의 비율 사이에 있다. 즉, 첫 번째 이야기죠. 기술 이야기입니다. 생산성 비율 사이에 있다. 자국은 치즈 생산에서 6배만큼 생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시간 가지고 치즈 한 단위 만들 수 있는데 외국은 6시간 가지고 한 단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치즈 생산에서 우리가 6배만큼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와인 생산은 아니죠. 와인 생산은 한 단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2시간 들지만 외국은 3시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와인 생산에서, 포도주 생산에서는 우리나라가 1.5배만큼 생산적입니다. 그래서 둘 다 더 생산적이긴 합니다만은 치즈가 훨씬 더 생산적이죠. 6배고 와인은 1.5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국의 임금이 외국의 임금보다 3배가 더 높습니다. 3배가 더 높은데 그 3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사이의 숫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의 숫자. 이 사이 둘 다 높기 때문에 이 두 생산성의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두 생산성의 이 사이를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상대적 임금이 높거나 더 낮을 수는 없다. 이 사이에서 3이 나왔다. 즉 3이라는 숫자, 우리가 외국보다 상대적 임금이 3배나 높은 이유는 첫 번째는 더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기술이죠. 생산성 차이, 그게 첫 번째고, 즉 이 관계는 두 나라들이 모두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그것을 의미하는데 두 나라들이 모두 생산의 비용 우위를 갖는다. 높은 임금은 높은 생산성으로 상쇄될 수 있고 낮은 생산성은 낮은 임금으로 상쇄될 수 있다. 두 나라가 모두 생산의 비용 우위를 갖는다라는 것은 자 어떤 의미냐? 두 나라가 각각 다른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자국은 치즈를 생산했고 외국은 와인을 생산한 거죠. 포도주를 생산했습니다. 둘 다 다른 물건을 생산했죠. 왜 다른 물건을 생산했느냐? 각각의 그걸 생산한 것은 각각의 비용 우위를 가졌기 때문에 생산한 겁니다. 즉, 그 절대 우위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적 우위라는 이야기를 했죠. 비교 우위라는 이야기는 비교 우위는 뭐냐? 비교 생산 비용이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더 높은 외국마저도 외국이 그래도 와인 생산을 하게 됐던 것은 결국은 비용 우위입니다. 절대적으로는 비용이 더 높았지만 상대적으로는 비용이 더 낮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자 높은 임금은 높은 생산성으로 상쇄되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자국이 임금이 더 높죠. 뭐 무역되고 난 뒤도 3배가 더 높죠. 결국은 다 무역 임금이 더 높습니다. 높지만 그래도 우리가 치즈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임금이 3배 높지만 치즈 생산성은 6배가 높았죠.
그래 그 높은 생산성이 그 높은 임금을 상쇄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즈 생산을 할 수 있던 겁니다. 높은 임금은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임금이 3배가 높았지만 치즈 생산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6배이기 때문에 치즈 생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국은 와인 생산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절대적으로는 열입니다. 우리나라는 2시간에 한 단위 생산하지만 외국은 3시간이나 들여야 됐죠. 생산성이 더 낮습니다. 낮지만 와인을 생산하게 된 것은 임금이 더 낮았다는 겁니다. 3분의 1이니까. 상대적 임금이 3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생산성은 절반밖에 안 되더라도, 절반도 뭐 1.5배, 그러니까 뭐 3분의 2밖에 안 되더라도 임금이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낮은 임금으로 비용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성이 더 높은데 더 높은 생산성으로 체제의 비용 우위를 가졌고, 외국은 생산성이 낮지만 임금이 더 낮았기 때문에 비용 우위를 가진 겁니다. 자국 생산에서 치즈 한 파운드를 생산하는데 12달러가 들지만 외국에서는 치즈 한 파운드 생산하는데 24달러가 들죠. 임금이 낮긴 낮지만 그러니까 시간당 4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시간당 근로자 고용하면 12달러나 줘야 되는데 외국은 4달러밖에 안 주고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성이 6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국이 치즈 생산하려고 그러면 생산 비용이 이렇게 더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자국이 3배나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치즈 생산의 비용 우위를 가지는 거죠. 반면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포도주 1갤런 생산하는데 12달러가 들지만, 그거는 이제, 이걸 생산하려고 그러면 12달러가 드는데, 하나 생산하는데, 한 갤런 생산하려고 그러면 3명이 필요하죠. 3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보자. 3. 3명. 3, 2. 3시간이 필요하죠. 3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3시간이 필요하죠. 이 말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근로자 여기서 한 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1인당 1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인당 1시간 일하기 때문에 3시간 일해야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갤런의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이거 다 숫자라는 것은, 사람 수라는 것은 이게 시간입니다. 1인당 1시간 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명을 통해 가지고 3시간을 3명을 고용해 가지고 1인당 1시간 일하게 되면 곱하기 4 하게 되면 12달러가 들죠. 12달러가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12달러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명이 필요 없고 2명 가지고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3시간이면, 그러니까 3시간이면 한 단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이면 한 단위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명이면 2시간이면 시간당 1시간씩 일해가지고 2명이 있으면 한 단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당 임금은 우리나라는 12시간이 되는 거죠. 12시간인데 그래서 곱하면 24달러가 됩니다. 즉 여기 2개 비해 가지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생산성이 낮죠.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 더 일을 많이 해야지 만들 수 있는데, 그만큼 생산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국이 와인 생산에 비용 우위를 가지는 것은 시간당 임금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3분의 1. 임금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둘이 곱해가지고 결국 나간 비용을 본다 그러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이 와인 생산에서 비용 우위를 가지는 겁니다. 즉 상대적인 임금에 따라 가지고 무역이 있지만 상대적인 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두 가격이 결정되고 각각이 특화를 하게 됐느냐는 거죠. 이건 두 가지 요인이라는 겁니다. 임금 차이, 그 다음에 생산성 차이. 그래서 그 사이에서 물론 두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겠죠. 자, 외국 근로자들의 임금은 자국 근로자들의 임금의 단지 3분의 1이죠.
그들은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생산의 비용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생산성이 그러니까 뭐 3분의 2였습니다. 3분의 2인데 임금이 3분의 1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 비용은 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이 와인 생산할 수 있었고, 치즈 생산에 쓰는 자국 근로자들은 외국 근로자에 비해서 생산성이 6배나 높았죠. 그러니까 한 단위 생산하는데 드는 시간이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그만큼 비용이 6분의 1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임금은 비싸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은 비싸니까, 임금이 3배니까 사실은 치즈 생산 비용은 외국에 비해 가지고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생산성은 6배가 높은데 생산 비용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자국 근로자들은 높은 임금이다. 그러니까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임금 격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치즈 생산의 비교 우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즉, 더 생산 비용이 더 낮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가정 숫자 에 가지고 우리가 각각에 있어 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 그 다음에 상대적 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나라가 더 상대적 임금이 높고 어떤 나라가 더 낮냐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생산성이 반영한다는 겁니다.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한다. 그렇죠? 상대적 임금은 두 나라의 상대적 생산성을 반영합니다. 물론 이제 부존 양도, 그러니까 그 인구도 반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상대적인 생산성이다. 연구 결과는 낮은 임금은 낮은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더 낮냐? 어떤 나라가 못 사냐? 결국은 생산성이 더 낮은 나라다. 생산성이 더 낮기 때문에 임금이 낮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일인당 공급수준이 낮다는 얘기죠. 뭐 조금 더 나가면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국가별로 임금의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다. 이 교재에서 또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예를 들었는데, 미국과 비교한 대부분 국가들의 상대적 임금은 미국과 비교한 그들의 상대적 생산성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이제 뭐 그냥 대부분 나라, 많은 나라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생산성의 비율, 그러니까 미국이 100이겠죠. 비율이니까 미국이 당연히 100이겠죠. 100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임금, 시간당 임금의 비율로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임금이 100이면 당연히 100이죠. 미국은 그것도 당연히 100%일 겁니다. 자, 이렇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의 생산성과 임금을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점호를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일본은 어떤 예냐? 미국에 비해서 생산성은 90%인데 임금은 미국하고 똑같다. 생산성은 미국보다 낮은데 임금은 미국하고 똑같다. 뭐 그런 케이스죠. 요회 이게 좀 몇 년 됐은 2010년 전후 데이터일 겁니다. 지금은 아닌데 이제 그때는 그랬죠. 아베노믹스가 나오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다음 우리나라는 어떠냐? 한국에 얘기했죠. 미국에 비해서 생산성 비율이 한 40%, 절반 정도입니다. 절반 정도죠, 그죠? 절반 정도인데 임금은 절반보다는 조금 높죠. 조금 높다. 뭐 그래도 어쨌든 이 생산성 절반, 임금 절반. 생산성 절반, 임금 절반 정도 볼 수 있죠. 뭐 다른 나라도 그렇죠. 브라질 뭐 20% 조금 높고 임금은 한 30% 정도.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이게 더 높니 낮니 따지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모든 포인트들을 점을 찍어 보니까 45도 선상에서 조금은 벗어나지만 그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이 높고, 그 다음에 임금이 낮은 나라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임금하고 생산성은 같은 비율로 가는 겁니다. 뭐 그거는 이제 뭐 이게 실정적인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론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잘 작동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나라 임금은 그 나라의 생산성으로 결정됩니다. 그 나라 임금은 그 나라의 생산성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에 따라 가지고 생산성이 높으면 뭔가 하면 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생산성에 따라 가지고 생산성이 낮으면 뭐 임금을 주고 싶어도 더 많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줬다가는 뭐 그 회사가 적자 봐가지고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이 이론이고, 실제 현실도 본다 그러면 데이터를 보면 거기서 뭐 크게 안 벗어난다.
물론 정확하게 이 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조금은 벗어나지만 이제 이 벗어난 것들이 큰 이유가 사실은 환율 부분입니다. 환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벗어나는 정도가 사실은 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뭐 이게 이제 일본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했죠. 이게 아마 아베노믹스 이전인 거라는 이야기했는데 아베노믹스 이전에는 일본 엔화 가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 임금을 이야기할 때는 임금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지만 아베노믹스 이후에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나면 이게 뭔가 밑으로 확 떨어질 겁니다. 확 떨어지는 거죠. 아예 이 밑으로 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환율 때문에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생산성은 환율하고 관계없습니다. 무관한 값입니다. 절대적인 값인데 임금은 다 달러로 임금을 환산해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란 이 가격이란 것이 변동이 심하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은 벗어나지만 전반적으로 45도 선상 근처에서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각 나라의 임금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생산성의 차이다. 기술의 차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예를 또 들었는데, 이 교재에서는 다른 실증 연구는 생산성이 오를 때 임금도 오른다는 것을 보여주죠. 현 시점에서 소위 크로스섹셔널 데이터, 모든 나라에서 이 두 비율로서 앞에서 보여줬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쭉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과연 나라마다 임금은 생산성 증가에 따라 가지고 임금이 오르냐라는 이야기죠. 변화하느냐를 보여준 거죠. 생산성이 오를 때 임금도 오르더라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1975년에 한국의 임금은, 우리나라 임금은 미국 임금의 5%였습니다. 시간당 달러로 봐가지고 시간당 월급, 평균 사람들의 시간당 급여를 보니까 미국의 20분의 1이라는 거죠. 미국의 20분의 1이었는데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2007년에,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림은 2007년 그 데이터죠. 이 미국의 약 반으로 이제 올랐습니다. 오르고 나니까 임금 또한 미국의 반으로 올랐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 거의 반이었죠. 이때 임금이 미국의 20분의 1이라는 것은 이때는 생산성이 거의 20분의 1이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한 5%고 임금,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 정도 되니까 임금도 거의 절반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 격차가 절반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시간당 임금이 배다. 그러면 그 격차는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줄이느냐? 그거는 이제 결국은 생산성을 더 높여야 되는 거죠. 생산성을 더 높이면 격차도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생산성 증가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지난한 오랫동안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임금 격차가 왜 나오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내가 하나 임금 격차가 나오는 이유는 생산성과 그 다음에 인구의, 그러니까 노동력이다, 노동력의 풍부다, 두 가지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많다 그러면 임금은 낮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수요 공급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배웠으면 이제 가격, 수요 공급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다 알고 있죠. 자, 가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에 따라 결정된다. 그것을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걸 따져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소위 장기 공급 곡선, 장기 산업 공급 곡선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 이야기는 장기적으로 그 물건의 가격은 거의 물건의 생산 비용 플러스 정상 이윤 정도, 그 정도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생산 비용에 따라 가지고 물건 가격이 결정된다. 즉 기술 수준에 따라서 물건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물건 가격은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물건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 물건 가격이 오르죠. 그리고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물건이 안 팔리면 가격은 생산 비용보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헐값에 팔기도 합니다. 즉 가격의 결정 원리, 단기는 수급이고 장기는 펀더멘털이다. 장기는 생산 비용이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보면 종종 물건 가격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 것이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고 개별 한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치는데 그에 대한 그 요동 자체의 원인에 대해 가지고 경제학을 배웠으면 이제 제대로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요동친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요동치는 것이 갑자기 수요가 늘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물건이 가격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으면 공급이 따라갑니다. 더 생산하고 아니면 필요하면 공장을 더 지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늘면 결국은 가격은 펀더멘탈 수준,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 비용 수준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이거는 임금도 마찬가지죠. 임금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임금이 근로자가 굉장히 많다. 딴 나라에 비해 특별히 임금이 근로자가 많다. 그러면 그 임금은 낮은 수준입니다. 생산성보다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휴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다. 일 안 하고 있는 실업자들이 아니면 그런 이제 유휴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아져도 임금이 안 오릅니다. 계속 일할 사람이 줄 수 있으니까 임금이 안 올라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고용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임금은 생산성에 따라 가지고 오르게 됩니다. 자, 중국이 세 개의 공장을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건 이제 우리나라 우리 경제학 이론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문제 영향을 미쳤는데, 소위 요즘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없고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저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르는 걸 유지가 됐는데, 그 제일 큰 원인이 중국에서의 막대한 공급량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자꾸 늘더라도 중국에서는 비용이 안 오르고 가격이 안 오르고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도 계속 공급이 되니까, 같은 가격으로 공급이 되니까 세계적으로 물가 걱정 안 하고 풍요로운 소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게 종료가 됐죠. 10년 전부터. 그 왜냐 그러면 중국에서 계속 더 낮은 비용으로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면서 세계 공장이 된 이유는, 중국이 사실은 산업화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10억 인구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많은 유효 노동력이 농촌에 있었습니다. 농촌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소위 도시에 와가지고 공장에서 와서 일할 때까지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공장은 계속 사람을 뽑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일하겠다는 사람은 줄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 동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한 20년 가까이 중국이 계속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낼 동안에 중국의 임금이 안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안 올란 것은 유휴 근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임금이 안 오르고 사람들을 더 고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에서 소위 중국 시골에 있던 근로자들이 도시로 오는 것이 거의 다 될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근로자가 없게 되죠. 그러면 임금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전부터 이제 중국에서도 임금이 오르죠. 임금이 오르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복지를 따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뭔가 하면 사람이 많고 일자리가 적다 그러면 이제 항상 임금은 안 오르고 있는데, 이제 탈만큼 차니까 그렇게 이제 임금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세계적 공장의 역할을 점점점 내려놓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임금이 오르니까 많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더 또 임금이 안 오르는 낮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인도나 이런 나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도 이게 뭔가 하면 중국에서 오랫동안 20년 동안의 임금이 낮은 것은 사실은 수급입니다. 수급. 펀더멘탈이 아니라. 인구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는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임금은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익을 그 혜택을 보기는 본 셈입니다. 싼 물건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물건을 쓸 수는 있었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본다 그러면 미국, 중국 이외에 딴 나라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 때문에 자기들 직장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영향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이 한쪽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만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어쨌든 그런 요인 때문에 소위 인구가 많으면 임금이 낮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그 격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고용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임금은 생산 상태로 따라갑니다.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은 높아지고 또 반대로 생산성이 안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외국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임금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결국은 임금도 생산 비용, 생산성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다. 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생산성,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금. 그래서 임금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 나라 케이스를 봤고 또 장기적으로 한 30년, 3, 40년 동안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바뀌더라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 좀 다른 경우를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인 내용입니다. 메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지금 앞에 내용에 대한 설명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되는 의견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교 우에 대한 오해 아니면 잘못된 개념들이죠. 그걸 이제 세 가지 정도만 일단 다뤄보겠습니다. 무역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들도 꽤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반세계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진보 보수가 나눠 가지고 서로 뭔가 하면 어떤 논쟁을 많이 벌이죠. 서로 정치적인 그 스탠스가 다르고 그다음 주장이 다릅니다. 그 비슷하게 뭔가 하면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런 이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세계화 운동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진보 분류를 한다, 굳이 분류를 한다 그러면 진보 계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진보 계층이라 볼 수 있는데 진보 계층에서는 무역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 진보 계층들의 주장이 이겁니다. 자, 한 나라가 외국보다 더 생산적일 때만 자유무역은 유익하다. 라는 것은 무역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은 이익을 보지만 후진국은 무역을 통해서 소위 착취를 당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무역을 통해서 후진국은 착취를 당한다. 근데 이제 좀 이것도 아이러니가 그 주장을 그러면 착취당하는 후진국에서 해야 되는데 후진국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하는데 선진국의 소위 운동가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는데 자, 무역을 통해서 소위 후진국은 착취당한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역론,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비생산적인 국가가 자유무역을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생산해야 될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을 피함으로써 비생산 국가라 하더라도 자유무역의 혜택을 본다. 그렇죠? 말이 좀 어려운데. 자, 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그겁니다. 무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후진국이 착취당한다. 라는 것은 선진국이 생산하는 비용보다 훨씬 싸게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더 싸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나라 근로자들이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더 싸게 만들어낸다. 그 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이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기 때문에 그 물건 가격이 싸고 그거 자체가 착취다. 라는 것이 사실은 이 운동가들의 주장인데, 뭐, 그러면 무역 안 하는 것이 낫냐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두 나라 임금의 차이가 나긴 납니다. 나는데, 비생산적인 국가가 만약에 자유무역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싸게 물건을 만들고, 대신에 자기들이 옛날에 비싸게 국내에서 만드는 물건은 선진국에서 사가 수입해서 쓰는 거죠.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그럼 그걸 하지 않고, 자유무역을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생산해야 할 재화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뭔가 하면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거. 물론 이제 개도국은 이제 뭐 인건비가 낮은 그런 물건, 노동지역적인 재화를 싸게 만들어 가지고 선진국에 수출을 하고 대신에 선진국에서 높은 기술 물건을 수입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기술 물건을 수입 안 한다? 그러면 그걸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에서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게 먹히는 겁니다. 즉 국내에서 생산해야 될 재화를 생산하는데 드는 높은 비용을 피함으로써
비생산적인 국가,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자유무역의 혜택을 본다라는 거죠. 그거 무역 안 하고 우리가 만들면 더 비싸게 먹히는데, 임금비가 낮지만 기술 부분을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훨씬 더 생산 비용이 높게 걸립니다. 그거를 선진국에서 수입함으로써 더 싸게 쓸 수 있고, 아니면 쓸 수 없는 걸 쓸 수 있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착취라기보다는 그냥 교환이다 라고 보는 거죠. 또한 높은 생산 비용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초래된다. 무역을 안 하고 자국 내에서 다 만든다 그러면 수입 안 하고 높은 생산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럼 자원의 비효율적인 것, 비효율적 사용, 비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자유무역의 혜택은 절대 우위에 달려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비교 우위에 달린 거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 물건을 이렇게 싸게 만들어 와 가지고 선진국에 판다. 그러면 그 싸게 만들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착취당한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경제가 다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주로 얘기해요. 물론 이제 그 착취당한다는 이야기 할 때는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를 많이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조건을 이야기할 때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굉장히 나쁘다. 뭐 근로 환경이 나쁘다. 또한 장기 근로를 한다. 뭐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뭐 10대시간씩 일을 한다. 또한 뭐 어떤 경우에는 어린애들까지 일을 시킨다. 뭐 중국의 그 유아 근로에 대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비판이 많죠. 그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뭐 한 대여섯 살 되는 애들마저도 먹고 살기 위해 나가지고 일해가지고 그 물건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수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뭐 최근에는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소자들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뭐 재소자들한테 월급을 주고 만들면 괜찮은데 월급도 안 주고 재소자들의 노동만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은 이제 비인권적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는 비인권적입니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유아 근로를 시킨다든지 재소자들을 착취한다든지 그런 건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임금의 격차 때문에 임금이 낮은 나라는 착취가 당한다라는 논리는 사실은 오히려 누굴 위한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그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통해서라도 수출을 함으로써 그 월급을 받는 것이 월급마저 없고 일하는 것보다는 더 낫더라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무역이라는 것이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착취당한 것은 아니다. 그냥 임금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한 것이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은 높은 임금 국가들한테 해롭다. 자, 앞에 것은 이제 뭐 이 저개발국, 그러니까 낮은 임금 나라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옹호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그 반대 경우입니다. 소위 이 논리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미국의 지금 현재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 가장 큰 논리가 되는 셈이죠.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국가들하고 자유무역을 하니까 높은 임금 국가들이 해롭게 됐다. 선진국의 근로자들이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실업자가 되고 우리가 망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개도국의 착취가 아니라 선진국한테도 우리가 피해를 봤다. 즉 무역은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국내 소득 분배에 영향을 주지만 무역은 소비자들과 다른 근로자한테 이익을 준다.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경제학적인 변명은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케이스 아까 말한 그 트럼프의 주 지지 계층이 이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의 러스트밸리입니다. 미국의 블루칼라 중심인데, 미국이란 나라가 뭐 자동차 산업은 나름대로 뭐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죠. 그게 이제 미국의 주 산업이었는데, 이제 그 산업 자체가 뭐 사실은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석유 파동 때문에 1970년대 초부터 석유 파동 때문에 일본의 경쟁을 잃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 산업이 경쟁을 잃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일본, 뭐 유럽 자동차에 뭐 맥을 못 추는 거죠. 맥을 못 추면서 많은 그 일제라가 있었던 자동차 산업에서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는 더 나아가서
뭐 미국에서 뭐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가게 가보면 대부분의 물건이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자동차는 메이드 인 뭐 저머니, 메이드 인 자판인지 몰라도 그 외 모든 공산품들은 보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 하는 거죠. 소위 메이드 인 USA가 없다. 미국에 없어. 메이드 인 US, 미국에서 만드는 물건이 거의 없더라 하는 거죠. 그 옛날에 미국에서 만든 물건이 다 없어지면서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졌다. 결국 무역을 통해 가지고 미국 근로자들이 다 망했다.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버렸다. 이게 이제 비교 우위, 무역을 비판하는 소위 선진국 입장에서의 반대입니다. 반대고, 이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그래서 대통령마저도 한 대통령이 바뀔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는데, 물론 이제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총량적으로는 더 나아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재배치는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기 위해서 재배치는 잘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된 건 맞습니다. 맞고. 그러면 미국은 대신에 그 근로자들을 다른 산업으로 다 재배치를 잘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잘 한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망하더라도 대신에 다른 산업이 있는 거죠. 미국이 자동차 산업은 망했지만 여전히 미국이 세계적으로 산업 경쟁력은 최고입니다. 제조업은 아니더라도 전체 산업을 본다 그러면 세계 최대 기업이 어디냐?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회사들이 세계 최대 기업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인텔의 CPU를 쓰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사용하고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뭔가 아마존을 이용하고 아니면 유튜브를 이용하고 구글을 이용합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구글의 자회사죠.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돈을 다 벌고 있는 거죠.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자동차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런 IT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잘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고 뭐 세대적인 문제가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이 그걸 잘 이용한 거죠. 이용해가지고 그 보이스를 잘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정치적인 그 뭐랄까 목적을 또 달성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즉 무역은 일부 근로자한테 임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블루칼라, 미국 소위 러스트밸리 자동차 산업에서의 근로자들이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부분에서는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줬죠.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소득이 줄었고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무역은 소비자들과 다른 근로자한테 이익을 줍니다. 대신에 미국의 소비자들은 미국 미제가 아니라 일제나 아니면 중국 유럽제, 독일제 자동차, 더 좋은 자동차를 더 싼 가격에 쓸 수 있고 또한 자동차 대신에 소위 IT 산업에서는 훨씬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이 된 거죠. 그걸 따져본다 그러면 총량적으로 미국은 훨씬 더 무역덕에 이익을 본 겁니다. 자, 딱 깨놓고 서로 다 무역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부터 PC도 미국 PC 쓰지 말고 미국 CPU 쓰지 말고 그 다음에 구글 쓰지 말고 구글 다 중단, 유튜브 다 중단.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미국의 피해가 더 클 겁니다. 물론 그게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피해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고는 맞지만 사실은 이제 주로 이제 주장이 이게 미국 근로자들의 주장입니다. 미국 노조의 주장인데 대신에 미국 총량적으로는 다른 부분에서 훨씬 더 이익을 봤다. 소비자들은 재화를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익이 된다. 소비자들 보고 억지로 중국제를 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억지로 국산을 쓰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 물건이 다 팝니다. 미국에서도 자동차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자동차, 메이드 인 USA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제나 아니면 우리나라 현대나 아니면 독일제 자동차를 사는 거죠. 그건 더 좋은 물건을 만드니까요. 소비자가 이익이 되니까 그런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생산자들, 근로자들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더 높은 가격과 임금을 받아가지고 더 높은 소득을 벌어서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일부 피해보는 근로자들이 우리가 피해를 본다. 선진국마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이제 일부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이익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착취 문제. 자유무역은 덜 생산적인 국가들을 착취한다라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하고 보면 다시 그 반복 부분이 좀 있는데, 자, 뭐 그 이야기는 이제 그 후진국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더 싼 가격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생산 과정에서 임금이 더 낮다는 거죠. 즉 일부 국가들은 무역을 더 임금이 낮다는 것은 결국은 근로 환경이 더 나쁘다. 임금도 낮고 그 다음에 실제 근로 환경도 더 나쁘다. 그리고 근로 시간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착취의 산물이 이 물건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제 비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론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일부 국가들은 무역을 하든 하지 않든 그들 노동 기준은 서방 기준에 비해서 덜 모범적이다. 그럼 그런 국가하고 무역을 안 하면 그 나라의 근로 기준이 더 나아지느냐?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그래도 그걸 함으로써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마저 없다 그러면 그 나라에 더 나쁘다. 높은 임금과 안전한 노동 관행이 무역의 대안이 되느냐? 그러니까 무역을 안 하면 임금이 더 높아지고 노동 관행이 더 좋아지느냐? 더 아니라는 거죠. 빈곤의 심화와 착취는 수출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출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나라가 저개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비자들은 싸게 생산된 재화에 접근할 수 있어서 자유무역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자들, 근로자들은 다른 대안에 비해서 더 높은 이윤과 임금을 얻어서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을 더 생산적인 수에 활용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시작은 이렇죠. 원래 시작 단계에서는 격차가 나면 한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게 근로 환경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더 착취가 되는 그런 착취라기보다는 더 안 좋은 환경에 저임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더 발전해가지고 그렇지만 무역을 통해서 더 발전하게 되면 그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아예 안 하면 계속 그 환경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덜 생산적인 국가를 착취한다라는 것도 오히려 저생산 국가한테, 덜 생산적인 국가한테는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덜 좋은 케이스가 되죠. 자, 이상이 이제 무역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오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또 이론으로 넘어갑시다. 비교 우위론에 대해 가지고 앞의 경우에는 두제와 비교 우위론, 두제와 양국 비교 우위론이었습니다. 두제와 양국 두 나라, 그 다음에 한 생산 요소 비교 우위론이었죠. 이제 그 한계를 조금 벗어나는 차원에서 두제화가 아니라 다제화인 경우를 봅시다. 3개 이상. 상품이 3개 이상 경우에 비교 우위론을 다시 이제 비교 우위론을 확대해 가지고 지금 보는 거죠.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다음 경우입니다. 자, 이론의 더 발전인데 앞의 경우에는 와인과 치즈 딱 2개밖에 없었죠. 이제는 재화의 수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를 i라 그러고 i 번호에 따라가 1, 2, n까지 매깁시다. 또 재화가 n개까지 가능한 경우죠. n 번호가 매겨진 n개의 재화가 생산된다. 이 다수제를 봅시다. 그러면 각 재화별로 생산되는 기술이 또 정의해야 되죠. 그래서 재화별 i번째 재화의 생산 기술, 즉 단위당 노동 소요량은 ALI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L은 노동이죠, 그죠? 노동이고 i는 i번째 재화. 앞에 경우에는 W하고 Y하고 치즈 C만 쓰는데 이제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냥 I로 했습니다. 이게 1번, 2번, 3번 쭉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외국도 동일하게 ALI가 있겠죠. 근데 외국이기 때문에 위첨자 스타를 붙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식으로 다재화가 있는 경우를 봅시다. 다재화가 있는 경우 어떻게 무역이 결정되고 어떻게 비교 우위가 결정되고 어떤 나라가 어떤 물건을 생산할 것이냐에 대한 이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에서 본 비교 우위론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속이 비교 우위가 있는 물건을 생산한다. 두 재화에 있는 경우에는 비교 우위를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계산해가 했죠. 근데 이제 그 비교 우위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싸게 만드는 물건입니다. 싸게. 아까 구체적으로 생산 비용을 이야기했죠. 뭐 24, 48 딱 이야기했죠. 그죠? 뭐 원화까지 그러니까 화폐 단위까지 집어넣으면 훨씬 더 계산이 편합니다.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더 싸게 상대적으로 더 싸게 만드는 물건에 특화를 하게 된다. 그죠? 두 재화도 마찬가지고 재화 개수가 n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여기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두 나라가 있는데 자국과 외국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건 개수를 한 5개만 일단 가정했습니다. 5개 정도만 들었고 각 물건의 생산 기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은 한 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이죠. 노동시간.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자국의 생산당 노동수량, 사과. 자국 같은 경우에 사과 생산하는데 1시간 들고, 바나나 생산하는데 5시간 들고, 철갑상어 한 단위 생산하는데 3시간 들고, 대체여자 한 단위, 뭐 한 박스겠죠, 그죠? 한 박스 생산하는데 6시간 들고, 멕시코 요리 뭐 한 단위 생산하는데 12시간 든다. 이게 이제 자국의 생산 기술이다 라고 생각합시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과 한 단위 생산하는데 한 박스 생산하는데 10시간 들고, 그게 이제 땅의 문제인지 기후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든다. 그리고 바나나 생산하는 데는 40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철갑상어 생산하는 데는 12시간이 들고, 대추하자 동일한 생산하는 데는 12시간 들고, 멕시코 요리 생산하는 데는 9시간이 든다. 자, 이렇게 두 나라에서 가지고 각 5개 물건의 생산 기술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나라에 어떤 물건에 특화해서 서로 무역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특화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면 무역 방향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의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그것에 결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를 보는 겁니다. 상대적 생산성 우위. 소위 비교 우위인 거죠. 비교 우위. 시간은 비교 우위를 본 거죠. 외국에 비해서 비교해서 사과의 비교 우위는 자국의 그러니까 생산성 우위를 보는 거죠. 한 단위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는 1시간 걸린 데 비해서 외국은 10시간 걸렸다. 그러면 우위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 단위분에 외국이 얼마가 드느냐. 그러니까 외국의 비용을 보는 거죠. 1분의 10이죠. 1분의 10이라 그러면 이게 10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가 10배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1시간 만에 만드는데 외국은 사과 한 박스 생산하는데 10시간을 걸린다. 우리나라가 10배만큼 생산성이 높죠. 그래서 이 비교 우위를 소위 생산성 우위 지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한 바나나 생산에서는 우리가 5시간 드는데 외국은 40시간 들죠. 그러니까 한 단위에서 우리는 5시간 분에 외국은 40시간이자 5분의 40이라는 것은 할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8배만큼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생산성이 높고, 그 다음에 철갑상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3시간 드는데 외국은 12시간 든다. 그러면 3분의 한 단위 하는데 우리가 3시간 분에 12시간 3분의 12는 4배가 높다. 그러니까 4배만큼 더 생산적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4분의 1밖에 안 든다. 동일 시간으로 4배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대추여자 같은 경우에는 6분의 10이니까 2배가 되는 거죠. 동일 시간으로 2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생산하는데 시간이 2분의 1밖에 안 된다. 멕시코 요리는 우리가 12시간, 외국이 9시간이죠. 그거는 12분의 9가 되죠. 그 이야기는 0.75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생산성이 더 낮은 셈이죠. 생산성이 더 낮아가지고 그 이야기는 시간이 더 많이 든다. 한 달에 생산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더 많이 들거나 아니면 동일한 시간에 해가지고 우리가 생산량이 75%밖에 안 된다. 외국은 하나 생산하는데 우리는 75%밖에 못 생산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위 값을 만들 수 있으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비교 우위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이 값은 비교 우위가 아니라 절대 우위를 나타내는 거죠. 상대적 우위다 그러면 기준이 1이 되겠죠. 1보다 더 높은 값이면 우리가 더 우위입니다.
1보다 더 높은 값이라 그러면 우리가 더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은 사실은 절대적인 우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1보다 더 높다. 1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쭉 보면 5개 중에서 4가지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는 생산성이 더 낮죠. 이런 경우죠. 그러나 무역은 절대 우위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우위입니다. 상대 우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나라가 어디에 특화할 것이냐 라는 것은 이 기술 수준하고 넘어가지고, 물론 이 기술 수준에 따라서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순서는 어떤 상품이 더 생산성이 높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냐, 이 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이 5개의 배열은 이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 5개의 배열이라는 것은 이 숫자의 배열도 아니고 이 숫자의 순서도 아니죠. 이게 5개가 이렇게 된 것은 여기서 생산성 우위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생산성이 어디가 더 우위고 어디가 더 열이냐라는 순서인 거죠. 우리나라가 우위가 있는 순서로 지금 이 5개의 저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특화를 하는 것은, 전문화를 하는 것은 이 순서는 따르지만 딱 이 중심이 아니라 여기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특허를 결정한 것은 결국은 상대적 임금의 문제겠죠.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대적 임금이 얼마가 되느냐. 만약에 W 스타분의 W가 3이다. 이게 앞에 예였죠. 앞에 양국 예에서 그랬습니다. 자국과 외국과의 임금이, 우리나라 임금이 3배 높았다. 그렇죠? 동일하게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3배가 높다. 그렇게 되면 자국은 바나나, 사과, 철갑 상어를 생산하는 반면 외국은 대추, 야자하고 멕시코 요리를 생산한다. 즉 사과, 바나나, 철갑 상어를 생산하는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은 상대적 임금보다 더 높다.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이 뒤에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입니다. 3이다. 3이라는 것은 이게 상대적인 사실은 수요 곡선인데 자, 수요 곡선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뛰어넘나? 자, 뭐 어쨌든 설명해야 될 테니까 이것부터 설명하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공급 곡선입니다. 상대적인 임금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입니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수요인데, 이 노동 수요 곡선을 본다 그러면 결국은 생산량은 서로 노동의 이동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동해 가지고 노동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지 상품별로 본다 그러면, 임금이 0.75 이하다 그러면 0.75 이하다. 그러니까 상대적 임금이, 우리나라 임금이 조금 앞에는 3이라고 했지만 3이 아니라 0.75 이하다. 외국보다 임금이 더 낮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노동 수요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라는 것은 모든 재화를 다 생산하는 거죠. 임금이 0.75보다 낮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생산 비용이 모든 5개 재화에서 몽땅 다 더 비교 우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요리마저도 비교 우위가 있죠. 왜냐하면 생산 기술로서는 0.7밖에 안 되는데 임금이 그것보다 더 싸다 그러면 멕시코 요리도 수입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더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0.75보다 이하다 그러면 5개 재화를 다 생산하는 데 필요한 만큼 노동 수요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이렇게 많다. 이만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한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임금이 이것보다 0.75보다 더 높아졌다 라면 멕시코 요리는 우리가 생산을 못하죠.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비싸기 때문에 외국이 생산한 것을 수입해 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노동 수요는 얼마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추 야자까지 재배할 때까지 필요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죠.
사과, 바나나, 철갑상어, 대추야자까지 생산할 만큼 노동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까지 되는 거죠. 이 멕시코 요리 생산을 줄이면서 이까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금이 이보다 더 높아졌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나라가 대추야자마저도 생산을 못하게 되죠. 외국에서 생산하면 더 싸게 먹게니까 외국이 생산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대추야자 생산을 줄이게 되죠.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대추야자 생산 산업을 포기함으로써 그만큼 근로자가 줄이게 되고 그만큼 노동 수요가 줄게 되죠. 그럼 노동 수요가 이만큼 또 줄게 되죠. 줄게 되고 그 중간값이 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 그래서 만약에 임금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3배가 높다라고 하면 이까지 철갑상어까지 우리나라가 특화를 하게 된다. 증문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생산까지가 우리나라가 소위 생산의 비용 우위가 있는 겁니다. 비용 우위가 있고 3이다 그러면 대추야자하고 멕시코 요리에 대해서는 비용 우위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봐가지고는 생산의 멕시코 요리에서는 우리가 비용 요리가 있지만 대추야자에서는 비용 생산성에서는 비교 우위가 있었죠. 있었지만 생산성이 2배가 높았지만 임금이 3배가 높으니까 생산의 비용 우위는 없는 겁니다. 없고 대추야자는 외국이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철갑상어부터는 생산성이 4배나 높고 생산성이 바나나는 8배나 높고 사과는 10배나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3배가 높아도 여전히 이 세 산업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생산 비용이 더 낮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임금이 3이다 그러면 이 세 산업만큼 우리가 생산을 하고 전문화를 하게 되고 이 두 산업은 외국이 전문화를 하게 되고 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화의 개수가 여러 개 있더라도 각 재화의 상대적인 생산성 우위하고 그 다음에 우위에 따라 가지고 이 순서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나라에서 임금이 결정되고 나면 이 특화하는 전문화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순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재화, 재화 개수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특화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다 설명입니다. 노동의 상대적 공급은 그래서 다재화가 있는 경우 이렇게 생산이 결정된다. 즉 기술에 따라 가지고 노동 수요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현재 임금 그 임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노동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 임금이 결정되면 상대적으로 노동 공급량이 결정된다 그러면 노동 공급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노동 공급은 고정이죠. 고정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3이란 임금이 결정됐다 그러면 그만큼 이만큼의 생산이 되는 셈이 됩니다. 자, 이상이 재화가 여러 개, 다수재가 있는 경우 비교 우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